신한금융투자의 안지원 PB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주 만에 봬요. 네, 오랜만입니다. 원래는 2주 잘 전에 같이 쉬셨나요? 탕수육 먹기로 했었는데 네, 안 오셨죠? 다음 주에 탕수육 먹기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2명까지밖에 못 모이잖아요. 6시 이후로는. 아, 네, 그래서 그렇죠? 지난주에는 박종현 부장님하고 같이 둘이서 그러셨어요? 오붓하게 했고 저 빼놓고? 다음에는 저희 둘이 하시죠. 이거 좀 서운한데. 네, 이제 시장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봐야 되는데 오늘 사실 저는 조금 무서웠거든요. 우리 네. 김 팀장님은 시장 보시나요? 네, 쭉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네네. 사실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뿐만 아니고 지난주부터 이어져서 네. 한국 증시에 상당한 불안감들이 높아지는 시기인 것이죠. 네. 또 오늘은 사실 코스닥 지수가 워낙 안 좋았어요. 수급도 별로 안 좋았고 그래서 되게 불안한 가운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2%를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최근에 관심이 좀 많아지셨을 거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많이 오를 때는 그래 주식은 이렇게 오르는 거지. 그리고 이제 관심 끄고 계시다가 주식 빠지면 막 왜 떨어지나 이렇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지금 뭐 현업에 지금 최전선에 있잖아요. 고객과 네, 최접점에. 예, 그렇죠. 최접점에 있긴 하죠. 지금 네. 분위기는 좀 어때요? 좀 안 좋습니다. 음. 말씀해주셨다시피 지난주 금요일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좀 크게 빠졌잖아요. 네. 오늘은 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보합세를 유지를 해서 다행히 코스피는 1%가 조금 안 되게 빠졌는데 코스닥은 3% 가까이 빠졌습니다. 정말 무서운 장이었는데요. 투자 주체별 수급을 제가 사실 각도기 TV라는 방송을 먼저 하고 오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완전히 이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거래 대금을 거래량 기준으로 보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정도로 저도 오늘 정신이 완전 나가 있었던 약간 멘탈이 나가 장이었는데요. 있네요. 예. 네. 오늘 외국인들이 또 여전히 계속 팔았습니다. 코스피에서 4천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네. 코스닥에서는 760억 매도를 했습니다. 예, 업종 상승률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카카오뱅크가 14%나 오르면서 업종 상승률 1위는 은행 업종이 차지를 했습니다. 은행 업종은 이제 일반 금융 투자 회사나 보험 회사 다 같이 있는 지주들은 다 빼고 있기 때문에 몇 개 없습니다. 제주은행, 기업은행, 카카오뱅크 요 세 개가 소속돼 있어서 오늘 은행 업종이 12%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의약품이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도 오늘 10% 넘게 상승을 했죠. 이현제약도 9%, 삼성바이오로직스 3% 오르면서 오늘은 이 외에도 백신하는 국내 백신 주들도 올랐고 CMO하는 업체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금융업종인데 여기에는 뭐 카카오뱅크 영향도 있었고요. 그리고 보험회사 영향도 있었는데 네 번째 업종 상승률이 보험회사였습니다. 이 손해보험사들이 요즘에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게다가 실적도 오늘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DB 손해보험이 5.5% 이런 장에 상승을 했고요. 삼성화재가 4.8%, 현대해상이 3.8%나 상승을 했습니다. 뭐 이유가 있나요? 뭐 손해율 손해율 하락이 있죠. 근데 그거는 원래 알려졌던 이슈였고요. 네네. 자동차 보험 손해율뿐만 아니라 일반 보험 손해율도 많이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밖에 잘 안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네, 밖에 잘 안 돌아다니고요. 운전도 잘 안 하니까 그게 실적으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빠졌던 이유들을 보면요. 네. 사실 딱 떨어지는 마음에 드는 이유가 없어요. 네, 애매합니다. 네. 그래서 그중에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슈는 중국발 이슈인 것 같은데요. 오늘 홍콩도 많이 빠진 것 같은데. 홍콩도 많이 빠졌습니다. 네네. 예,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중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했고 두 번째는 중국 정부의 규제 움직임이 또 추가로 나왔습니다. 먼저 7월 산업 생산 지표가 발표했는데 전월 동기 대비 6.4% 증가를 했습니다. 예상치가 7.8%였는데 많이 못 미쳤고요. 전월치는 8.3%였습니다. 네, 8.3에서 또 6.4까지 많이 낮아졌고요. 상반기의 평균 증가율은 16%였거든요. 물론 기저효과가 있겠지만 16%요? 그래도 절반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7월 소매 판매도 보면요. 8.5% 전년 동기 대비 상승을 했거든요. 예상치가 무려 11.5%였는데 많이 못 미쳤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한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이제 중국 정부의 방역 조치 강화 때문에 공장 가동이 많이 멈췄다고 하고요. 그리고 서비스업과 물류 산업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요즘 그 코로나 통제한다고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행과 출장 통제도 강화하면서 일부 항공편과 열차 운행은 완전히 취소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도 코로나가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나 보죠?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수치는 굉장히 작죠. 두 자릿수 상승률로 우리나라에 비해서 한참 못 미치는데 사실 그건 수치의 신뢰성은 좀 떨어지고 이렇게 중국 정부가 크게 규제를 하는 거 보니까 왠지 좀 문제는 심각한 것 같다라고 유추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팀장님은 중국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요새
사실 지표도 조금 많이 둔화되는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중국을 보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네. 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중국의 빠른 반등을 보고 희망을 받았었다면 네. 최근에 빨리 꺾이는 중국의 경제 지표들의 둔화를 보고 이게 우리가 혹시 가야 될 미래의 모습이 아닌가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약간 답이 없은 코로나에 대한 방역 조치, 더 나아가서 치사율은 낮지만 그래도 전염성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전부 센티를 좀 건드리면서 좀 불안하지 않을까 봤는데 저는 되게 궁금했던 게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장에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환율이잖아요. 네. 그래서 환율 얘기를 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원달러 환율이 지금 1,176원도 더 그러니까요. 넘어갔습니다. 네. 저번 주에 1,169원도 야 엄청 올랐다 그랬는데 그쵸. 오늘 하루 만에 네네. 또 8원이 음. 7원, 8원? 저도 사실 궁금한데 그 다른 나라들 아시아 통화들의 약세보다 원화 약세가 좀 많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실 국내에서도 코로나 영향도 있긴 한데 다른 나라보다는 좀 양호한 것 같거든요. 사실 비율로 봐도 그렇고 확진자 수만 보면은 뭐 지금 4단계까지 하면서 방역 조치 강화할 정도로 심각해 보이지만 전체 국민 수 대비하면은 좀 낮은 편이긴 하고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의 이게 매도세 같은 이런 수급이 좀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저도 거기에 대해 동의하는데요. 결국 환율의 이 현상을 결과를 볼 것이냐 원인을 볼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장을 대비하는데 약간의 전략이 필요해 보여요. 근데 최근에 보면 어쨌든 결론적일 수도 있지만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하지만 이게 워낙 높은 레벨로 올라왔기 때문에 결국 평균 회기로 보면 다 왔다라는 듯한 심증적인 생각은 들지만 사실 네. 뚜렷한 근거들이 없어서 네. 이런 그렇죠. 불안감들이 어떻게 보면 이번 달 말까지는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상당히 있었던 우리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김 팀장님이 보실 때는 지금 환율이 네, 이런 질문 뭐 때문에 오른다고 지금 환율이요. 네. 일단 펀더멘탈 영역보다는 수급적인 영역이 확실히 있어 보이긴 해요. 외국인이 계속 파니까. 그렇죠. 아. 당장은 하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모여지다 보면 펀더멘탈을 건들지 않을까? 물론 2부에서 우리 윤 센터장님이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에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하시겠지만 지금 의견이 되게 분분한 상태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환율로 해석하면 안 좋게도 보일 수 있을 충분한 여지가 있는 그런 국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잠시 후에 우리 센터장님 오시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있었던 이슈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리고 중국 지표가 악화되면서 네. 실제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다 낮추고 있습니다. 음. 예, 모건 스턴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보고서에서 8.7에서 8.2로 하향 조정했고요. 골드만삭스도 8.6에서 8.3으로, IMF도 8.4에서 8.1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이렇게 경제 우려가 좀 대두되는 만큼 지급 준비율 추가 인하 가능성도 좀 있다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정부가 오늘 인터넷 부정 경쟁 금지안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핀테크 업체들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또 건드렸네요. 예, 그렇죠. 예, 조금씩 계속 건드리고 있는데 상해 지수하고 항생 지수가 1%대 후반 2% 가까이 이렇게 빠졌고요. 뭐 알리바바, 텐센트, 메이트앤드페이 이런 플랫폼 업체들은 3-4% 정도 하락세를 크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중국 정부가 계속 이렇게 규제 뭐 이렇게 지표가 안 좋아지다 보면 재정 정책이나 뭐 통화 정책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좀 사실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중국의 액션은 사후적으로 제가 해석하기 급급한 경우들이 꽤 있죠. 이러다가 갑자기 또 내릴 수도 있고 네. 내리면 효과가 없다 하지만 또 내리는 게 중국이고 근데 최근에 이슈는 그런 것 같아요. 규제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강하고 이 규제가 꽤 세게 오고 있다. 그래서 그게 결국 중국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나라를 위협하는 것에 좀 더 방점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좀 있어 보여요. 그 대상은 미국일까요? 대상을 좀 꼽기에는 뭐 이게 도청될 수 있는데 어쨌든 중국의 아니, 뭐, 포커스가 네. 아니라는 게 좀 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 것이죠. 네. 자국이 아니라 다른 쪽을 좀. 혹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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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모가디슈 보셨나요? 저는 안 2주 보여? 동안 갇혀 있어서 보셨나요? 볼 수가 없었어요. 아, 그랬어요. 집에만 있어서. 제가 모가디슈를 보고 이게 실사판이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프간 이야기 하시는 예, 거죠? 아프간 이야기입니다. 네. 사실 탈레반이 이것도 환율에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요? 제가 안 봤습니다. 아니야, 그 아프간 지금 탈레반이 네네. 아프간 지금 뉴스 미국이 안 철군 뉴스 안 보셨구나. 네, 아프간 그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을 했는데요. 네네. 이것도 환율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렇죠. 아시아 통화 전반적인 약세를 초래할 수 있는데
최근에 원화 약세는 너무 심해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설명하기 조금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미군 철수를 결정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참 이게 부담이 되는 요소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부채 한도 협상도 해야 되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의회 내에서 좀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관련주들이 이제 바이든의 대표 공약이었는데 이 관련주들의 향후 우려감도 좀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죠? 바이든의 이런 입지가 약해지면 향후에 민주당이 추진할 이런 신재생 관련된 것도 좀 차질을 빚을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인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도 이제 최근에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막 일어나다 보니까 12일 날 오펙에 증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네들은 친환경 한다 그러고 오펙에는 증산하라 그러고 약간 이 너무 친환경 쪽으로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그 원유 생산량 1위 국가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필요하면 자기네들이 파서 쓰면 되는데 이게 자금 유치하는 게 다 친환경 쪽으로 가버리다 보니까 약간 자기 발목을 자기가 잡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유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인플레이션의 또 압력이 어떻게 뭐 되느냐 여부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친환경 그 또 테슬라도 좀 이슈가 있지 않았나요? 테슬라도 네. 지난주에 그 어저께였죠? 어저께 자율주행 조사받는다라고 예, 하면서 맞습니다. 하락하면서- 도로교통조사국이었나요? 거기서 이제 테슬라 자율주행 그 오토파일럿 시스템에 대해서 정식 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4% 가까이 테슬라가 하락을 했고요. 네. 요 이슈가 오늘의 2차 전지주들 하락세를 좀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국내 뭐 LNF, 뭐 에코프로, 솔루스 첨단 소재 등등의 이제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다행히 셀업체들은 뭐 LG화학을 빼놓고서는 한 2, 3% 하락대에 그쳤고요. 네, 뭐- 영향도 있었고 이런 요즘에 이런 악재들이 너무 겹치다 보니까 현장에서 보면은 반대 매매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저도 벌써요? 이제 매일 조회를 하거든요. 네네. 다음 날 반대 매매 예정인 계좌들은 이제 전산에 뜨는데 한 번씩 조회를 해봅니다. 근데 뭐 얼마나 오늘은 되죠? 평소보다 좀 많더라고요. 오늘 아무래도 코스닥이 지수가 장중에 3% 빠졌으니까 네. 개별 종목으로는 꽤 많이 하락을 했을 거 네, 아니에요. 보통 이제 반대 매매 예정이 뜨면은 처음에는 일단 예수금을 조금 더 현금을 입금을 해서 막곤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런 움직임이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 정도까지 이런 하락세가 유지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좀 반대 매매 물량이 본격적으로 출회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반대 매매가 나오면 사실 좀 걱정스럽긴 한데. 네, 이거는 근데 현장에서의 느낌이라서 무슨 뭐 공식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네, 사실 근데 반대 매매는 연속해서 빠지는 게 가장 쥐약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괴로웠거든요. 네. 그리고 짧은 연휴 동안에 미국장을 보면서 희망이 좀 있었어요. 상당히 희망이. 다우랑 S&P는 신고가니까. 거기는 계속 잘 나가니까. 네. 물론 꼭 뭐 커플링이냐 디커플링이냐 이슈는 있겠지만, 근데 오늘 사실 이번 주를 월요일이 쉬었으니까 화요일부터 이제 시작한다고 보면 첫 단추는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시작인 것이죠. 그럼 우리 김 팀장님이 보실 때는 왜 이런 디커플링이 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걸 알고 싶은데요. 이것도 윤 센터장님한테 그러니까요.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네, 이제 좀더 개별 이슈- 이슈 좀 네.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일단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10.5%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안동 공장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10만 회분 출하 소식이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와 체결한 물량 2천만 회분이 있는데요. 이 중에 일부에 해당이 되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8월 10일에 코로나 백신 임상 3상에 돌입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그때 상한가를 찍고 지금까지도 계속 약간의 조정만 거치고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다른 이제 백신주들 CMO 기업들 위주로 많이 업종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카카오뱅크 14% 상승하면서 은행 업종 견인을 했는데요. 8월 20일 날 MSCI 지수 편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확정이고요. 이 기대감에 좀 상승세가 지속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상반기 오늘 실적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상반기 영업이익이 1,380억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200%나 상승을 했고요. 순이익은 1,160억 대비 60억 나오면서 전년 대비 156% 상승했습니다. 요거 가지고 기사가 났는데 제목이 좀 인상 깊어서 기억이 남는데 뭐 어떤 제목이죠? 금융업의 대장주지만 실적은 이병이다. 네, 이렇게 났는데 사실 실적 딱 순이익 수치만 보고 이제 뭐 신한지주나 KB지주가 비교하면 굉장히 작은 수치이지만 성장률을 보면은 뭐 156%, 뭐 200% 이렇게 성장을 하잖아요. 어디까지 이 플랫폼의 역할이 끼칠지는 알 수가 없어서 수급이 정말 무섭습니다. 외국인 기관 수급이 상장 이후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 수급이 110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상장한 날 제외하고는 가장 큰 매수세가 오늘까지도 들어왔습니다. 뭐 고평가 논란 계속 있었고 이제 한번 상장 이틀째 9% 빠졌잖아요. 네. 결국은 뭐 넷마블 기타 법인이 매도를 했다라고 알려졌지만 그때도 사실 외국인들이 이제 고평가라 생각하고 파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오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무섭게 사는 것 같아요. 오늘 그거 말고도 크래프톤도 주가가 좀 좋았어요. 아, 네, 크래프톤도 좋았죠. 신규 상장한 종목 빼고는 다 안 좋았는데 네. 그런 것들만 좋아지니까 사실 좀 기존 투자자들은 약간 멘붕이 오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특징이 있죠. 최근에 상장을 해서 오늘 주가가 굉장히 좋았던 종목들의 특징은 실적보다 이 밸류에이션이 너무 고평가돼 있다. 고평가라기보다는 멀티플을 높게 받고 있다라는 네. 특징이 있는데요. 이 국내 지금 시장 PER이 지금 11배 대 12배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이 측면에서 보면은 좀 이거를 올리는 이슈로 작용을 하죠. 그러면서 수급 부담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남은 상장 이슈들을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뭐 카카오페이 등 다 상장을 하면은 코스피는 시가총액이 3,000조가 넘는다라고 하니까요. 수급 부담이 없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 그 한 6월 정도부터 아마 계속 여러 방송에서도 그렇고 여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반기에 최대 그 우려되는 점은 아마 상장 IPO 이슈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이슈들이 좀 전반적으로 오늘 장에도 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보고서 보니까 이제 8월에 그 코스피 EPS가 조금 이제 하락했는데 네. 이유가 대형 공모주들 특히 밸류에이션 높은 공모주들이 이제 많이 상장을 하면서 네. 좀 그런 현상들이 나왔다라는 거를 보니까 사실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 IPO는 공급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좋은 뉴스는 아닌데. 공급이 들어오는 거로 보는 측면도 있고 네. 사실 유동성의 가장 극단에 있는 네. 꿈과 기대의 산업이 편입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의 매기 효과를 노리면서 IPO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아요. 하지만 최근같이 이렇게 불안하다 보니까 네. 확실히 6개월, 1년 전하고는 다른 모습인 거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죠. 한창 반응 좋을 때는 만약에 카카오뱅크가 이렇게 40조 원 밸류를 받으면 카카오뱅크를 보고 신한지주 캡이 너무 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얘네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데 실제로 쿠팡이 상장할 때도 그 효과를 많이 노렸잖아요. 미국 시장에서 100조 밸류를 받으면서 국내에 있는 이커머스 업체들이 좀 재조명을 받았었는데 요즘엔 참 그렇게 기대대로 흘러가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다른 이슈 어떤 게 있었죠? 네, 오늘 여행 항공 업종들이 많이 빠졌는데요. 제주도가 내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제주도 내에 그 사람들이 많이 가고 싶어하는 해수욕장 12개 정도를 폐장을 한다고 하고요. 오후 6시 이후에는 서울과 마찬가지로 2인까지만 모임이 허용이 됩니다. 제주도 보통 2명이서 놀러 가는 사람들 많지는 않잖아요. 가족끼리 가거나 친구들끼리 이렇게 단체로 가는데 아니, 연인끼리 안 가보셨어요? 연인끼리도 가죠. 연인끼리도 가는데 네. 사실 가족끼리 수요가 굉장히 그렇죠. 많잖아요. 가족 그래서 여행 많이 가죠. 4단계 격상하면은 이런 여행 수요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것 같고요. 네. 실제 오늘 여행주들 보면은 모두 투어가 4.6% 하락, 하나 투어 4% 하락, 노랑풍선이 14% 하락했는데 얘네는 노랑풍선은 무상증자 권리락 때문에 많이 오른 효과가 있어서 오늘 좀 하락폭이 컸습니다. 항공주들은 티웨이 항공이 6% 하락, 제주항공 6% 하락, 대한항공 3.7% 하락, 아시아나 2.7% 하락.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코로나도 많이 또 확산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네. 개인적으로 하셨던 분들은 이 여행 항공주에 대해서 상당히 타격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정상화될 것이다 네. 라는 강한 믿음으로 언젠간 될 거니까 일단 뭐 장투죠. 본의 아니게 그렇죠. 장투에 대한 이런 니즈가 있었는데 최근에 워낙 급변하게 보고 상황이 급변하면서 개별 종목들의 등락이 워낙 심해지니까 이 심적으로 느끼는 걸까요? 그런 것들이 가장 좀 큰 섹터 산업이 아닐까? 게다가 장까지 안 좋으니까 약간 공포심이 더. 그렇죠. 네. 혹시 정상화가 안 오는 건 아닐까? 이런 것들. 이 실적 좋은 종목들은 그래도 버티면 되는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 버티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자본 구조가 지금 굉장히 취약한 상태잖아요. 특히나 LCC 같은 저가 항공사들은 자본 잠식 상태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물론 유상증자를 많이 하고는 있지만 추가적으로 유상증자 나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오늘 제주항공도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AK홀딩스가 모회사잖아요. 거기서도 네. 한 900억 정도 유상증자 참여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오늘 주가 하락을 이었는데요. 어디가 끝일지 모르는 게 사실 가장 큰 불확실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공포죠. 네.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뉴스도 있는 것 예, 같아요.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 반도체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끌어내렸던 기폭제 역할을 했던 증권사가 CLSA잖아요. 거기서 리포트를 아마 처음으로 냈던 것 같은데요. 오늘 또 하나 냈습니다. 네. 투자 의견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 언더퍼폼에서 아웃퍼폼으로 상향을 시켰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목표가는 오히려 하향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무슨 8만 뜻이죠? 86,000원에서 84,000원으로 하향을 했고요. 네. 하이닉스는 123,000원에서 114,000원으로 하향을 했는데요. 일단 투자 의견을 상향을 시킨 건 너무 과도하게 빠졌다라는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PBR이 1배 수준까지 도달해 있거든요. 이 네. PBR은 2022년도 기준입니다. 삼성전자도 역사적인 저점 PBR을 1.5배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수준에 다 왔기 때문에 근데 CLSA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너무 일주일 만에 하락폭이 너무 가팔랐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투자 의견은 여기서부터는 더 빠지기 힘들다라는 생각 때문에 상향을 시켰고, 다만 이제 보통 애널리스트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 보통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내가 제시했던 목표가보다 좀 괴리가 커지면 이게 좀 같이 목표가를 내리는 경향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보통 계류율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애널리스트가 어떤 비율을 낼 때는 그동안 어떻게 내왔는지에 대한 이 역사가 그럴까? 그런 게 쭉 메커니즘이 일관적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갑자기 단기간에 많이 빠졌다 그러면 계리율에 산정해서 다시 한번 내리는 게 보통이죠. 이번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근데 제가 어블에 서던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조심스럽지만 하우스 뷰와 개별 애널리스트의 뷰가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어요. 압력이. 그러니까 큰 CLSA의 큰 하우스 뷰와 또 담당 섹터 애널리스트의 뷰가 약간의 상충이 될 때 서로 간의 내상을 좀 최소화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결과물의 레포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듭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하이닉스 밸류에이션을 점검을 해줬는데요. 이 리포트에서 과거에 2018년 4분기부터 메모리 반도체가 평균 판매 단가가 60%나 하락을 했었는데요. 네. 그때 하이닉스 주가가 최고점에서 40% 하락을 했습니다. 반토막 그러면서 났죠. 예, PBR 기준으로 0.9배가 이제 바닥이었다라고 했고요. 이번에는 22년도 기준 PBR이 1배 이하로 떨어졌지만 그렇다고 V자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공급업체들이 투자 축소를 발표하지 않는 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오늘 하이닉스 주가는 그냥 0%에 그쳤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조금 다릅니다. CLSA도 투자자들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하이닉스와 달리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사업부가 있다 보니까 메모리 가격의 하락 전망에 대한 타격이 하이닉스보다는 좀 덜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CLSA의 의견은 아무래도 영업이익의 60%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차지를 하니까 여기서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주가는 V자 반등은 힘들다, 횡보할 것이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똑같네요. 하이닉스. 똑같습니다. 루트로 가는 거죠. 네, 근데 외국인 수급은 오늘 삼성전자는 620만 주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는 매수 전환을 했습니다. 한 600억 정도 샀더라고요. 네, 60만 주 정도 매수를 하면서 네. 그렇게 크진 않지만 네, 그래도 이 정도면 좀 많이 빠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건 또 몰라요. 이게 지난주에 엄청 팔았는데 그 전에는 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샀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설레발을 좀 치긴 그렇죠. 했는데 이제 드디어 외국인 돌아왔다 그랬는데 산 거에 한 6배를 팔아버리니까 그 다음 주에 완전 박살나지 않았습니까? 이 수급이 사실 진짜 예측하기가 어려운 건데 이것도 윤센터장님 오면 한번 질문을 그러니까요. 기대되네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뭐 추가적으로 더 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요기요 말씀드리면 지분 100%를 8천억에 매각을 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디가 사가죠? 예, GS 리테일이 30%에 해당하는 2,400억을 투자를 하고요. 네. 향후에 인수 후에 2천억 원 추가로 유상증자를 할 계획인데 여기에 600억을 참여해서 총 3천억을 요기요에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나머지 지분은 사모펀드가 인수할 예정이고요. GS 리테일은 이제 편의점과 슈퍼마켓, 랄라블라 등의 이제 16,000개 정도의 소매점이 있거든요. 요것들을 이제 요기요의 배달망과 결합해서 키커머스 1위가 되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아시고 싶은 분들은요. 여기 우리 여의도 스타들 이게 영상이 따끈따끈한 영상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쿠팡과 비교해서 설명을 해 드리니까요. 방송 끝나시고 이 여의도 스타들도 한번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은 요 정도 정리하면 될까요? 네. 네, 우리 신한금융투자의 나침반
안지원 PB팀장은 다음 주에 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